이 아이만은 꼭 살려야 해. 저 과부가 미쳤구나.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개를 키운다니. 그 개를 내게 팔아라. 은자, 열량을 주겠다. 이 아이는 제 식구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저 개가 사람을 구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달랐습니다. 개는 그냥 집 지키는 짐승이었고, 특히 먹을 것도 없는 과부가 강아지를 주워 키운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관일군 때입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복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7, 얼굴은 평범했지만 몸이 남들보다 훨씬 뚱뚱했습니다. 복녀는 1년 반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정서방이라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병에 걸려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습니다. 27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복녀를 내쫓았습니다. 뚱뚱하기만 하고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를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복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동생이 장가를 가야 하는데 과부 누나까지 먹여 살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복녀는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저녁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품삯으로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게 고작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복녀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살은 어찌 저리 쪘느냐고, 쌀독이 텅 빈 집에서 저 살은 다 어디서 났느냐고 비웃었습니다. 복녀는 뚱뚱한 게 타고난 체질이었을 뿐 게으르거나 먹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죠.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해질 때까지 남의 집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몸은 줄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혀는 더욱 길어져만 갔습니다. 복녀는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었고 밤에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울기도 했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복녀는 잠터에서 실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소리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길가 숲을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누더기에 쌓인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복녀는 황급히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강아지는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털은 엉켜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복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아지 주인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더기 안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복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미 개가 죽어서 새끼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복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버려진 강아지로구나.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녀는 강아지를 안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 두고 갈까? 하지만 강아지는 이미 반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두고 가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복녀는 강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강아지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눈빛이 어쩐지 자기 자신과 닮은 것 같았죠. 남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는 처지가 말입니다. 복녀는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녀는 강아지를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강아지를 따뜻한 물에 씻기고 헌 천으로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강아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복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에 쌀이 한 줌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쌀을 전부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물을 데우고 쌀을 넣어 푹 끓였습니다. 한참을 끓이자 되직한 죽이 되었습니다. 복녀는 죽을 식혀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강아지에게 가져가 조금씩 입에 넣어줬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복녀가 계속 입가에 발라주자 조금씩 핥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복녀는 강아지 곁에 앉아 그 작은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넌 작고 약하지만 언젠가는 튼튼하고 씩씩한 개가 될 거야.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복이. 내 이름은 복이다.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말이야. 강아지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그날 밤 복이 곁을 지키며 밤을 샜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강아지에게 죽을 다 먹였기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살렸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녀를 보자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씨 아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녀 댁, 어제 뭘 주웠다며? 강아지를 주웠다고?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길에서 죽어가는 강아지를 발견해서 데려왔습니다. 김씨 아낙이 손을 치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제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강아지까지 키운다고? 다른 아낙네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뚱뚱한 건 사람이고 굶는 건 강아지겠네. 제 코가 석자인데 강아지까지 먹여 살리겠다니 미쳤구나. 그 강아지 키워서 뭐 하려고? 팔아먹을 것도 아니면서.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만 길어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복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복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복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너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돼. 복이가 복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복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복녀의 고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복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복이에게 죽을 먹이고 해가 뜰 무렵에는 일터로 나갔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집으로 돌아와 복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가 해질 곁에 돌아와 복이를 보살폈습니다. 쌀독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복녀는 밭에서 캔 나물과 풀뿌리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복이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이는 여전히 작았지만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예전처럼 죽음을 앞둔 듯한 가쁜 숨은 아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복이는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비틀거리면서도 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복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복녀는 더욱 열심히 복이를 돌봤습니다.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복이에게 먹이고 방을 깨끗이 치우고 헌천을 새로 깔아줬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복이는 제법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복녀를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복녀가 밖에 나갔다 오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녀는 복이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복이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이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주었을 때 그 작고 약한 강아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법 튼튼한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영특했습니다. 다리도 튼튼해져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보기는 영리했습니다. 복녀가 일터에 나갈 때면 문 앞까지 비응 믿고 돌아올 때면 먼저 알아채고 기다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서 알렸고 밤에는 집을 지켰습니다. 복녀는 보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강아지였는데 이제는 다른 집 개들보다 더 튼튼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복녀는 보기를 데리고 우물가에 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기를 본 아낙네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저게 석 달 전 그 죽어가던 강아지 아니가? 다른 아낙네들도 보기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렇게 튼튼해질 줄은 몰랐다며 복녀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건강해졌느냐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먹을 것도 없으면서 개만 살쪘다며 사람은 굶고 짐승만 배불리 먹였다며 혀를 찼습니다. 복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만 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복녀는 보기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들판에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보기는 복녀 곁에 앉아 가끔씩 복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복녀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네가 우리 집에 온 게 기적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너무 외로웠을 거야. 보기가 복녀를 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기야말로 복녀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봄, 마을에 큰 잔이 섰습니다. 5일잔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서는 큰 잔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터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복녀는 겨울 동안 집에서 짠 무명 몇 피를 팔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보기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보기에게 쏠렸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개는 처음 본다며 저 개 털이 얼마나 윤기가 나는지 궁금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복녀는 무명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복녀 곁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양반집 하인으로 보이는 사내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비치 놀이개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보기를 한참 살폈습니다. 보기의 다리를 만져보고 털을 살피고 이빨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급히 가버렸습니다. 복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무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양반을 모시고 왔습니다. 60은 넘어 보이는 양반은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인 둘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걸어왔고 뒤로 하인 서너시 더 따라왔습니다. 양반은 보기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복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계집아. 저 개가 내 것이냐? 복녀가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양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녀의 뚱뚱한 몸과 남루한 옷을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박진사라 한다. 저 개를 내게 팔아라. 값은 후하게 쳐지마. 복녀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 개는 팔 수 없사옵니다. 박진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자기 말을 거절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복녀를 노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 5냥을 주겠다. 어서 팔거라. 은자 5냥이라면 큰 돈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큰 돈을 준다는데 안 팔 리가 있느냐며 저 뚱뚱한 것이 복도 많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더욱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이 개는 저희 집 식구나 다름없사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복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뭐? 감히 내 제안을 2번이나 거절하느냐?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사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였습니다. 사또와도 친분이 있고 관아의 관리들도 박진사 눈치를 보는 판이었습니다.
그런 양반을 거절하다니 사람들은 복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자 열량이다. 이상은 없다. 팔겠다고 대답해라.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주신다 해도 이 개는 팔 수 없사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복녀를 노려봤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구나. 내게는 방법이 있다.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진사가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박진사를 부축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박진사가 뒤를 돌아보며 복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음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녀에게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박진사를 화나게 했으니 큰일 났다며 저 양반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며 걱정했습니다. 김씨 안악도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복녀야, 네가 미쳤구나. 박진사 나리를 거절하다니. 너 이제 이 마을에서 살기 힘들 거다. 복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기의 목줄을 꼭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기는 복녀 곁에 바짝 붙어서 불안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복녀는 무념을 챙겨서 보기와 함께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사흘 뒤 복녀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박진사의 하인 맷과 관아의 포졸이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인들이 복녀의 집 앞에 말을 세웠습니다. 포졸 하나가 말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녀라는 계집은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라. 복녀가 떨리는 다리로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졸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위압적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진사께서 개를 구입하겠다고 정당한 값을 제시했으나 복녀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박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를 정당한 값에 거래하도록 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사옵니다. 팔 수 없습니다.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축을 가족이라 부르는 것부터가 웃기다며 박진사께서 은자 15냥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어서 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15냥이라니 처음 제시했던 값보다 더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졸이 인상을 찌푸리며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들이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복녀가 황급히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보기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포졸이 복녀를 밀쳐냈습니다. 복녀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보기가 크게 짖으며 도망쳤습니다. 하인 넷이 달라붙었지만 보기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결국 하인 하나가 보기를 겨누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보기가 비명을 지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복녀가 울부짖으며 보기에게 달려갔습니다. 보가,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이장은 60이 넘은 노인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이장이 포졸에게 다가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복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착한 처자라며 저 개는 복녀가 자기 밥을 나눠가며 살린 개라며 그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포졸이 이장을 밀쳐냈습니다. 관아의 명이라며 박진사께서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 하시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장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포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복녀를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포졸을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요. 포졸이 복녀에게 다가와 은자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에서 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냥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값은 치렀다. 이제 걔는 박진사 나리의 것이다. 하인들이 다시 보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달라붙었습니다. 보기가 짖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복녀가 보기에게 매달렸습니다. 보가! 보가! 포졸이 복녀를 다시 밀쳐냈습니다. 복녀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이 보기를 끌고 마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보기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구슬펐던지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복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함께한 보기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은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기가 끌려간 방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진사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보기를 돌려받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복녀는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녀를 말렸습니다. 박진사는 냉혹한 사람이라며 가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습니다. 보기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복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한 시진거리에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진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복녀가 다가가자 하인들이 막아섰습니다. 복녀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박진사 나리를 뵙고 싶다고, 보기를 돌려달라고 빌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주인 나리께서 천한 것을 만날 리 없다며 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며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복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시경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대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사가 나왔습니다. 복녀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 봐라. 이제 와서 무릎을 꿇어봤자 소용없다. 걔는 이미 내 것이 되었느니라. 복녀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보기를 돌려달라고, 은자는 돌려드리겠으니 보기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개는 사흘 뒤 약재산에게 팔 것이라며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약재산에게 판다는 것은 계곡이나 약재로 쓰려는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녀가 다시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돌아서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계집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복녀를 일으켜 세워 밀쳐냈습니다. 복녀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복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기를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면 보기는 약재산에게 팔릴 것이고 그러면 영영 다시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동쪽에 사는 한 농부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하루 만에 농부는 죽었습니다. 다음 날 그 집 식구 셋이 또 쓰러졌습니다.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고열, 붉은 반점, 그리고 사흘 안에 죽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라며 큰 병이 돌기 시작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환자들을 살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역병이라며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을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2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였습니다. 복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보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이미 약재상에게 팔려간 건 아닐까? 복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끈끈, 낑낑. 복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복이었습니다. 복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다리는 절뚝거렸고 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흔들며 복녀를 반겼습니다. 복녀는 울부짖으며 보기를 껴안았습니다. 복아, 복아.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도망쳐 온 거야? 보기가 복녀를 핥았습니다. 복녀는 보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따뜻한 물에 씻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죽을 먹였습니다. 보기는 허겁지겁 죽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복녀는 보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을게. 그날 밤부터 복녀는 보기를 숨겼습니다. 박진사가 알면 다시 빼앗으러 올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보기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복녀가 막아도 계속 문을 긁었습니다. 결국 복녀는 보기를 내보냈습니다. 보기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특정 집 앞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개가 왜 저러는 걸까? 보기가 짖는 집은 모두 역병에 걸린 사람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기가 짖은 집에서는 아무도 역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개가 역병을 막아주는 건 아닐까? 이잔이 보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특정 집 앞에서 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은 모두 역병을 피해갔습니다. 이장은 깨달았습니다. 저 개가 역병을 막고 있다. 이잔이 복녀를 찾아갔습니다. 복녀야, 내 개가 우리 마을을 구하고 있구나. 복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잔이 설명했습니다. 보기가 짖은 집에서는 아무도 역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기가 어떻게든 역병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보기를 따라다녔습니다. 보기가 어느 집 앞에서 짖으면 그 집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보기가 짖지 않은 집은 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보기가 짖은 집에서는 정말로 아무도 역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역병은 점점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보기가 마을을 구했다고, 보기가 없었다면 마을 전체가 전멸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잔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 보기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녀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복녀가 보기를 살렸고 보기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복녀를 비웃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 안악이 복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녀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비웃어서 미안해. 네가 옳았구나. 보기를 지킨 게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어.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기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복녀를 칭찬했습니다. 뚱뚱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진사가 역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보기를 빼앗아 간 뒤 자기 집에 가두어뒀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도망쳐 나갔고 그 다음 날부터 박진사 집안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를 포함해서 가족 5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남의 개를 빼앗으려다가 천벌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박진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미운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보기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복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복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복녀가 보기를 살렸고 보기가 마을을 구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복녀에게 일감을 주었습니다. 바느질 일도 많아졌고 품삯도 더 많이 줬습니다.
복녀는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털은 다시 윤기가 흘렀습니다. 보기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기를 좋아했고 어른들은 보기를 존경했습니다. 몇 년 뒤 복녀에게도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착한 호라비였습니다. 호라비는 복녀의 마음씨를 보고 반했다고 했습니다. 복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기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라비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복녀는 재가를 했지만 보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보기는 복녀의 새 집에서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복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보기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곁으로 달려가 지켰습니다. 보기는 15해를 살았습니다. 개로서는 긴 수명이었습니다. 늙어서도 보기는 복녀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보기는 복녀의 손을 핥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녀는 보기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가 죽은 뒤 복녀는 집 뒤편 언덕에 보기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로운 개 보기, 이곳에 잠들다. 복녀는 해마다 보기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올렸습니다. 복녀의 자식들도 어머니를 따라 보기의 무덤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보기의 무덤에 모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보기가 마을을 구한 것에 감사하며 보기를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녀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마을 아이들이 복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보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복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어가던 강아지를 지운 일, 자기 밥을 나눠가며 키운 일, 보기가 역병에서 마을을 구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녀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모르겠어요. 복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단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또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기는 어떻게 역병을 막을 수 있었어요? 복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단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보기가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야. 사람들은 때때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뚱뚱하다고, 가난하다고, 천하다고 무시하지.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단다. 마음에 있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녀는 보기의 무덤이 있는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저 언덕 아래 잠든 보기가 아직도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복녀와 보기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녀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야기만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언덕 위에 작은 비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한다고 합니다. 뚱뚱해서 무시받던 한 과부와 죽어가다 구원받은 한 마리 강아지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복녀와 보기의 전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